저는 택시 운전사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형사였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한때는 배지를 차고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핸들을 잡고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그건 제 인생 최악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나름 실력도 인정받았고 승진도 빨랐어요. 아내와 딸아이가 있었고 그럭저럭 행복한 삶이었죠. 그런데 딸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조직폭력배 두목이 접근해 왔습니다. 형사님, 딸 아이 병원비 많이 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죠. 하지만 딸아이가 병실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내가 병원비 고지서를 보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냥 한 번만입니다. 우리 쪽 사람들이 단속에 걸릴 만한 날짜만 미리 알려주시면 돼요. 결국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아이만 살리면 된다고, 그 후엔 절대 안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제 뜻대로 되던가요? 내부 감찰에 걸렸고 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변호할 여지도 없었죠. 증거는 명확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경찰 조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배지를 빼앗긴 그날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이혼해요? 여보, 나도 다 딸아이 때문에. 그만해요.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범죄자예요. 우리 딸한테 범죄자, 아빠를 물려줄 순 없어요. 아내는 떠났습니다. 딸아이의 양육권도 가져갔어요. 저는 면회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딸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어요. 아내가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당신 얼굴 보면 화가 나요. 오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소주를 마시며 울었어요. 한 병, 두 병, 세 병. 얼마나 마셨는지도 모르게 마셨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이었고 저는 공원 벤치에 누워 있었어요. 그 후로 1년쯤 방황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과자가 된 전직 형사를 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택시는 전과가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길도 잘 몰랐고 손님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형사 시절의 습관이 하나 남았더라고요. 바로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손님이 타면 자동으로 눈이 가요. 옷차림,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무의식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인지, 급한 일이 있는 사람인지, 기분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다 보이더라고요. 동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운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오후 6시쯤 됐을 겁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젊은 남자와 여자아이였어요. 남자는 30대 초반쯤 돼 보였고 여자아이는 10살에서 11살 정도? 제 딸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어디 가실까요? 강동구 천호동으로 가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룸미러로 뒷좌석을 보니 여자아이가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몸도 약간 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여자아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손을 여자아이 어깨에 올리고 있었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여자아이가 뭘 할까 봐 주시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형사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운전하면서 룸미러로 계속 관찰했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 여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용히 해. 조금만 참아.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위협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여자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보고 있었죠. 저는 슬쩍 말을 걸어봤어요. 따님이신가 봐요? 귀엽게 생겼네요. 네, 제 딸입니다. 빨리 좀 가주세요. 급해서요. 남자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었어요. 질문에 방어적으로 대답하고 화제를 돌리려고 하죠. 저는 계속 룸미러를 봤습니다. 여자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어요.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빛이었죠. 손님, 혹시. 제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세워주세요. 남자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직 목적지까지 한참 남았는데 말이죠. 아직 천호동까지 한참 남았는데요? 여기 세우라고요. 빨리.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남자는 후다닥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차비도 제대로 안 주고 가더라고요. 10,000원짜리 한 장 던지고 갔는데 미터기는 15,000원쯤 찍혀 있었어요. 아! 손님, 차비가. 하지만 남자는 이미 여자아이를 끌고 골목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쪽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신고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른 생각이 밀려왔어요. 뭘 신고해? 아무 증거도 없잖아. 그냥 느낌만으로? 혹시 진짜 부녀 관계면 어떡해? 괜히 신고했다가 또 문제 생기면. 저는 결국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냥 이상한 손님이었다고, 세상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여자아이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형사 그만둔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러네? 저는 소주 한 잔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서서히 기억 속에서 흐려져 갔어요. 매일같이 손님을 태우고 내리다 보니 그 일도 수많은 기억 중 하나가 됐죠. 시간이 흘러 4개월쯤 지났을 겁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동 근처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한 젊은 여자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하지만 얼굴이 너무 수척했습니다. 뺨은 움푹 꺼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건조하고 푸석했죠. 어디 가실까요? 수유동 낙골당으로 가주세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무미건조하게 말했어요. 저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여자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어요. 비 맞는 거리를 멍하니 보고 있었죠. 눈에 초점도 없었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기도 했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보통은 말 안 거는 편인데 그날은 왠지 이 여자가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죽은 제 딸이 떠올랐어요. 만약 제 딸이 자랐다면 저 정도 나이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네요. 네. 여자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낙골당까지 가는 40여 분 동안 여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가끔 눈물을 닦는 것 같았지만 소리내서 울지는 않았습니다. 낙골당에 도착했습니다. 여자는 차비를 계산하고 힘없이 내렸어요. 문을 닫을 때도 힘이 없어서 제대로 안 닫혔죠. 제가 다시 열었다 닫아야 했습니다. 여자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낙골당 쪽으로 걸어갔어요. 우산도 안 쓰고요. 저는 한동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 사람도 누군가를 잃었구나. 저는 차를 돌려나가려고 했습니다. 기어를 넣고 핸들을 돌리는데 룸미러에 뭔가 보였어요. 뒷좌석에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작은 크로스백이었어요. 아, 제기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귀찮았어요. 다시 낙골당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귀찮았죠. 그냥 회사에 맡겨둘까도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연락 오면 그때 주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왠지 모르게 직접 갖다 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 여자의 슬픈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혹시 가방 안에 중요한 게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차에서 내려 가방을 들고 낙골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가 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낙골당은 조용했습니다. 어두침침한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앞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 끝 한 낙골암 앞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죠. 저기, 손님, 가방 두고 가셔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자가 일어나서 가방을 받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자 뒤쪽 낙골암에 붙은 사진을 봤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아이였습니다. 4개월 전 제 택시에 탔던 수상한 남자와 함께 있던 바로 그 여자아이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그 눈빛을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저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왜 그러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왜요? 여자의 목소리가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자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저는 설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4개월 전쯤 이 아이를 제 택시에서 봤습니다. 한 남자와 함께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때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는데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남자가 수상해 보였어요. 아이도 무서워하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확신이 없었거든요. 여자가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4개월 전이요? 4월 23일이었나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봄이었어요. 비슷한 시기일 겁니다. 여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날이었어요. 우리 수아가 납치된 날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예감이 맞았던 겁니다. 그때 제가 신고했더라면, 아니 최소한 뭐라도 했더라면? 제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디서 탔어요? 여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주어 붙잡았어요. 저는 기억나는 대로 설명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탔던 것, 남자의 대략적인 인상착에 아이가 무서워하던 모습, 목적지도 안 가고 중간에 내린 것까지 모두 말했어요. 여자는 제 말을 들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경찰이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못 잡았어요. 우리 수아는 그 사람한테서 도망치다가 도로에 뛰어들었대요. 그래서 차에 치였어요. 그 자리에서 여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형사 출신이면서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으면서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그냥 귀찮다고, 확신이 없다고, 또 문제 생길까봐 두려워서 모른 척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나쁜 놈이 잘못한 거예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제 죄책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여자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도움을 청하던 그 눈빛이 계속 보였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외면했죠. 제 편의를 위해, 제 안위를 위해 한 아이를 버렸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봤던 것들을 진술했어요. 남자의 인상착에 탄 장소, 내린 장소, 그때의 상황까지 상세히 말했죠. 제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미 4개월이 지났고 CCTV 영상도 삭제됐을 겁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시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4월 중순에서 하순쯤이었던 것 같은데. 차량 번호는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무기력하게 경찰서를 나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후회만 밀려올 뿐이었죠.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택시를 몰았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손님을 더 주의 깊게 봤어요. 혹시라도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경계했죠. 한 번은 취한 남자가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탔는데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진짜 딸이었고 아이 생일 파티를 하고 오는 길이었대요. 민원이 들어왔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오해하는 게 낫지 또 한 아이를 놓치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그러던 2년 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강남역 근처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차에 올라탔어요. 수원역으로 가주세요.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룸미러로 남자를 봤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2년 전 여자아이와 함께 탔던 바로 그 남자. 틀림없었어요. 얼굴이, 목소리가, 그 특유의 분위기가 똑같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흘렀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진짜 저 사람일까? 2년이나 지났는데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어요. 형사로 10년을 일했습니다. 사람 얼굴 기억하는 건 자신 있었어요. 특히 그 남자는 제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죠. 저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기어를 제대로 넣기도 힘들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죠. 어떻게 하지? 경찰서로 가야 하나? 아니면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것. 저는 수원역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는 길이었어요. 한참을 가는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길이 이상한데요? 아, 공사 중이라 우회하는 겁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내비게이션엔 그냥 직진이라고 나오는데요. 내비가 업데이트가 안 됐나 봅니다.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이라 잘 알아요. 그래도 이상한데. 여기 수원 가는 길 맞아요? 남자의 목소리에 의심이 실렸습니다. 저는 계속 운전했어요. 경찰서가 2km쯤 남았을 겁니다. 기사님, 차 세워요. 남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금방 도착합니다.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당장 차 세우라고요. 남자가 벨트를 풀었어요. 제 옆구리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소리쳤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저를 때렸어요. 차 세워. 이 새끼야. 남자가 제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차가 중앙선을 넘을 뻔했어요. 이 미친놈아. 사고 나겠어. 저는 소리쳤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을 뒤에서 감아 조르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핸들을 놓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저는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남자의 팔을 잡아 뜯어냈습니다. 형사 시절 체포술 훈련이 몸에 남아 있었어요. 남자의 팔을 비틀어 제쳤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팔을 뻗어 핸들을 잡으려 했죠. 놓아! 이 새끼야! 저는 남자의 손을 쳐냈습니다. 차는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반대편에서 오던 차들이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빵! 빵빵! 기사님, 위험해요? 누군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경찰서가 저 앞에 보였습니다. 500m, 400m, 300m. 남자가 다시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제 시야가 흐려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엑셀을 밟았습니다. 200m, 100m. 경찰서 앞이었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어요. 하지만 남자가 제 다리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발이 페달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가 멈춰섰습니다. 전봇대에 부딪힌 겁니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제 얼굴을 강타했어요. 귀에서 삐소리가 났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하지만 정신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가 뒷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어요. 저는 재빨리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달렸어요. 저는 남자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남자가 뒤돌아서며 주먹을 날렸어요. 제 볼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놓을 수 없었어요. 2년을 기다렸습니다. 2년 동안 그 아이의 얼굴이 제 꿈에 나왔어요. 이번엔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형사 시절의 기술이 발동했어요. 남자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나라고. 남자가 발버둥 쳤지만 저는 더 세게 눌렀습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팔 부러뜨린다. 경찰서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 잡아주세요. 범인입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범인? 무슨 범인이요? 2년 전에 아이를 납치해서 죽게 만든 범인이에요. 틀림없어요. 경찰관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 소린가 하는 표정이었죠. 일단 둘 다 진정하시고 안으로 들어가시죠. 경찰관 2명이 저와 남자를 떼어놨습니다. 남자는 계속 소리쳤어요. 저 미친놈이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납치하려고 한 건 저 새끼라고요. 닥쳐. 이 살인마 새끼야. 저도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들이 저를 제지했어요. 진정하세요. 2분 다 진정하시라고요. 우리는 경찰서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조사실에 앉았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자,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2년 전 그 남자를 봤던 것, 여자아이가 무서워하던 것, 그 아이가 죽었던 것,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난 것까지.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온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범인이에요. 틀림없어요. 경찰관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뭔가를 검색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2년 전 강동구에서 발생한 아동 납치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피해자가 김수아 양? 네, 맞아요. 그 사건 아직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용의자를 찾지 못했죠. 경찰관이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남자는 짜증스럽게 지갑을 꺼냈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저 택시기사가 미친 거라고요.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잠시 후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찰관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경찰관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몇 명이 더 들어왔어요. 손 뒤로 하세요. 경찰관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예?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수갑 채우겠습니다. 순순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아니,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남자가 소리쳤지만 경찰관들은 강제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은 2년 전 아동 납치 사건의 용의자로 긴급 체포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읽어주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그 남자였던 겁니다. 제가 맞았던 거예요.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진술은 내일 다시 받겠습니다. 오늘은 가셔도 됩니다. 네. 저는 휘청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전봇대에 부딪힌 제 택시가 보였습니다.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어요.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후회와 죄책감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우는 것 같았어요. 안도감? 뿌듯함?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택시 기사님이세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 수아 엄마예요. 기억하시나요? 1년 전에 납골당해서 그 여자였습니다. 수아의 엄마. 아, 네, 기억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범인을 잡았다고, 기사님이 잡았다고.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가는 길이에요. 그 사람 얼굴을 봐야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네, 틀림없을 겁니다.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가 전화기 너머로 흐느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니에요. 제가 미안합니다. 진작에 잡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기사님 덕분에 잡았어요.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은 계속 자유롭게 살았을 거예요. 또 다른 아이들을 해칠 수도 있었고요. 여자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계세요? 제가 도착하면 꼭 뵙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이미 나왔습니다. 내일 다시 가야 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꼭 감사 인사 드려야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상세한 진술을 해야 했거든요. 조사실에 들어갔는데 수아 엄마가 먼저 와 있었어요. 기사님, 여자가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 드세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에요.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절망적인 눈물이었다면 지금은 뭐랄까 조금이나마 위로받은 듯한 눈물이었어요. 어젯밤에 그 사람 얼굴 봤어요. 대질 조사에서요. 그랬군요. 맞았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CCTV 영상도 찾아냈대요. 2년 전 거라 대부분 삭제됐지만 몇 군데 남아있는 게 있었나 봐요. 서울역 근처랑 강동구 쪽에. 다행이네요. 그 사람이 자백했대요. 처음엔 발뺌했는데 증거들이 나오니까 결국 인정했대요. 우리 수아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명이나 된대요. 5명. 그 중에 3명은 돌아왔지만 우리 수아랑 다른 한 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수아한테 가서 말할 수 있어요. 엄마가 그 나쁜 사람 잡았다고. 이제 안심하고 편히 쉬라고. 여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진술했어요. 2년 전 그날의 상황, 어제 다시 만났을 때의 상황, 모든 걸 상세히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이 사건 영영 미제로 남았을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수아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사님,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제발요. 제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못 해드리는 게 너무 죄송해서. 여자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식당에 갔어요.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둘 다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수아가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친구들도 많았어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죠.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좋은 아이였겠네요. 그날 학원 끝나고 집에 오다가 그 사람을 만났대요. 길 물어본다고 접근했대요. 수아가 워낙 착해서 모르는 사람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줬거든요. 여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게 화가 됐어요. 착한 게 죄가 됐어요. 그 나쁜 놈이. 그 사람 잘못입니다. 수아 양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더 잘 가르쳤어야 했나? 그날 내가 데리러 갔어야 했나? 그런 생각들이. 저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딸도 병으로 죽었어요.
백혈병이었죠. 여자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뇌물을 받은 건 딸아이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딸은 죽었고 저는 모든 걸 잃었죠. 지금도 후회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기사님, 하지만 알아요.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그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저는 다시는 제 앞에서 누군가 고통받는 걸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수아 양은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 기억해 주시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쯤 지났을 겁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그 남자를 똑바로 봤어요.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앉아있는 쪽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2년 전에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날의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피해자 가족들이었습니다. 증인은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공격적인 질문이었어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두려웠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제가 전직 형사입니다. 뇌물수수로 옷을 벗었죠. 그래서 다시 경찰과 엮이는 게 두려웠습니다. 혹시 잘못 신고해서 또 문제가 생길까봐. 변호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네, 제 잘못입니다. 이해 있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증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이해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질문을 달리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어요. 여러 증인들이 나왔고 증거들이 제시됐습니다. CCTV 영상,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들의 진술. 결국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피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가족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5명의 아동을 납치하여 감금했고 그중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수아 엄마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울음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수아 엄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 덕분에 수아가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네.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처벌받는다는 게 조금은 위로가 돼요. 수아한테도 가서 말할 수 있고요. 여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기사님도 이제는 조금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원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아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자를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수아도. 지금도 저는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여전히 손님들을 관찰하죠.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확신이 없어도 신고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경찰에 연락해요. 몇 번은 헛다리를 짚기도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의심해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차라리 제가 오해받는 게 낫지 또 누군가를 놓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한 번은 정말 아이를 구한 적도 있었어요. 길을 잃은 5살짜리 여자아이를 발견했는데 수상한 남자가 접근하고 있었죠. 저는 바로 차를 세우고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경찰을 불렀고 그 남자는 전과자로 밝혀졌어요.
아이 부모님이 찾아와서 엄청나게 감사해 했습니다. 은인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이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구나. 수아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겠지만 그래도 다른 누군가는 구할 수 있구나. 가끔 수아 엄마한테서 문자가 옵니다. 명절이나 수아 생일 같은 날에 짧은 안부를 주고받아요. 기사님, 오늘 수아 생일이에요. 낙골당에 다녀왔습니다. 기사님도 건강하세요. 수아가 편히 쉬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지만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날 제가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신고를 했더라면 수아는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하지만 알아요.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걸.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는 것뿐이라는 걸. 이제 저는 압니다. 형사였을 때보다 지금 택시기사로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걸. 거리를 누비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지켜볼 수 있으니까요. 배지는 빼앗겼지만 정의감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형사 제복은 벗었지만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저는 핸들을 잡고 거리로 나갑니다. 혹시 모르죠.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일이 생길지.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후회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수아야, 미안하다. 내가 도와달라고 눈빛으로 말했을 때 아저씨가 외면했구나.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약속할게.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너 같은 아이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아저씨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게. 룸미러를 통해 오늘도 손님들을 봅니다. 회사원, 학생, 노인, 아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제 택시에 오르죠. 저는 그들을 지켜봅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